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매일 아침 계란을 드시고 계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계란을 완전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며 매일 한 개씩, 어떤 분들은 두 개씩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노인의학 전문의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계란을 매일 드실 경우 오히려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계란이 왜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지는지,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식단 조절이나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의 김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평생 건강을 자랑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도시고 집에 돌아와서는 항상 계란 2개로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해서 드시기도 하고 삶은 계란을 드시기도 하셨지요. 가족들도 할머니가 계란을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신선한 계란을 사다 드렸습니다. 김할머니는 계란이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계란을 완전 식품이라고 하니까 더욱 열심히 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잘 걷던 거리도 중간에 쉬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김할머니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며 미루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할머니가 평소처럼 계란 2개로 아침을 드시고 나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며느리가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할머니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고 혈관 곳곳에 문제가 생겨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김할머니의 식습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그때서야 매일 드시던 계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신진대사가 변하고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계란 섭취를 중단하고 약물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김할머니는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계란을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드시고 계시며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김할머니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하십니다.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드시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할아버지는 김할머니와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박할아버지도 평소에 계란을 매일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계란을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때로는 설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처음에 단순히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하셨습니다. 소화제를 드시면서 계속 계란을 드셨지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란을 드시고 나면 몇 시간 동안 속이 아프고 메스꺼움을 느끼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다른 음식을 권해도 박할아버지는 계란이 몸에 좋다는 생각에 계속 드시려고 하셨습니다. 결국 어느 날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담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박할아버지의 나이와 식습관을 고려할 때 매일 드시던 계란이 담석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담즙의 구성이 변하고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매일 드시면 담석이 생기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수술을 받으시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셨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지금 계란을 완전히 끊으셨고 대신 다른 단백질 음식들을 드시고 계십니다. 박할아버지의 사연에서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소화불량이나 복통 같은 증상들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신 것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만약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셨다면 수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왜 나이가 들면서 계란이 위험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변화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신진대사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음식을 먹으면 빨리 소화되고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되며 필요 없는 것들은 빨리 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서부터는 이런 과정들이 모두 느려집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이 줄어들고 혈관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계란을 매일 드시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됩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권장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진대사가 느려진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2개씩 드신다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화 능력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동도 약해집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비교적 소화하기 어려운 편인데 소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일 드시면 소화 불량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을 삶거나 기름에 튀겨서 드시면 더욱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담즙의 변화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담즙의 구성이 변하고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계속 드시면 담석이 생기기 쉽습니다. 담석은 한번 생기면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혈당 조절 능력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계란 자체는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함께 드시는 다른 음식들과의 조합에 따라서 혈당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빵이나 밥과 함께 드시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매일 계란을 드시는 분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일주일에 3번 이하로 드시는 분들보다 약 38%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드시던 계란이 오히려 심장과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이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란 섭취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신진대사의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3만 명을 1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계란을 드시는 분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5%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 위험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계란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란은 여전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고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드시는 방법과 양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양을 드신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섭취 빈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매일 드시던 것을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면서도 필요한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계란을 드시지 않는 날에는 다른 단백질 음식들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두부나 콩류는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하기 쉽고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어서 어르신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된장국에 두부를 넣어서 드시거나 두부조림을 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콩나물이나 숙주나물 같은 콩류도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소화가 잘 됩니다. 생선도 좋은 대안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나 꽁치, 삼치 같은 생선들을 구워서 드시거나 졸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짠 것은 피하시고 싱겁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가슴살이나 살코기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기름기를 제거하고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콜레스테롤 섭취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을 삶아서 찢어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죽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가능한 한 기름을 적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후라이보다는 삶은 계란이나 찐 계란이 더 건강합니다. 기름에 튀기면 칼로리도 높아지고 소화도 어려워집니다. 특히 오래된 기름이나 여러 번 사용한 기름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에 삶은 계란은 가장 건강한 조리 방법입니다. 소금을 조금 넣고 끓는 물에 8분에서 10분 정도 삶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단백질이 변성되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적당한 시간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계란은 그대로 드셔도 되고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계란찜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란을 풀어서 물이나 우유를 조금 넣고 찜통에 쪄서 만드시면 부드럽고 소화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야채를 넣으시면 영양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당근이나 시금치, 버섯 같은 야채들을 잘게 다져서 넣으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숙 계란도 소화하기 쉬운 조리 방법입니다. 끓는 물에 서너 분 정도만 삶아서 노른자가 반 정도 익은 상태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의 변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다만 날계란에 가까움으로 신선한 계란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함께 드시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야채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들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주고 포만감도 높여줍니다. 상추나 양배추, 오이 같은 생야채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토마토도 계란과 궁합이 좋은 음식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볶아서 드시거나 계란에 토마토를 곁들여서 드시면 영양의 균형도 맞추고 맛도 좋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는 것이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라이코펜 흡수에 더 좋습니다. 아보카도도 좋은 조합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삶은 계란과 아보카도를 함께 으깨서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잡힙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으므로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통곡물에 들어있는 섬유질과 비타민 B 복합체는 콜레스테롤 대사를 도와줍니다. 현미밥에 계란을 올려서 드시거나 귀리죽에 계란을 넣어서 드시면 건강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과 함께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이미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계란과 함께 드시면 심혈관 건강에 더욱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버터나 마가린을 많이 사용한 빵과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을 많이 넣은 음료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단순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물이나 무가당차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나 홍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절별로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계란의 보관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계란이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상한 계란을 드시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고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껍질에 금이 간 것은 드시지 마세요. 여름철에는 또한 식욕이 떨어져서 계란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좋지 않습니다. 다른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고 수분 부족으로 인해 콜레스테롤 농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신진대사가 더욱 느려집니다. 이런 시기에 계란을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계란 섭취량을 더욱 줄이시고 대신 따뜻한 국물 요리나 찜 요리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내에서라도 가벼운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봄과 가을은 비교적 계란을 드시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계란과 함께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를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들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질환별 주의사항도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계란을 드실 때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란 자체는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함께 드시는 음식에 따라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빵이나 밥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이 더 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계란을 조리할 때 소금 사용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계란 자체에도 나트륨이 어느 정도 들어있으므로 추가로 소금을 많이 넣지 마세요.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해서 맛을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추나 파슬리, 바질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계란 흰자만 드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노른자에 들어있습니다. 흰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으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흰자만 사용해서 스크럼블을 만들거나 흰자로만 계란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계란 섭취에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몸에 노폐물이 쌓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고 개인별 단백질 섭취량에 맞춰서 드시기 바랍니다. 약물 복용 시기와 관련된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계란 섭취 시간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보통 저녁에 복용하는데 같은 날 계란을 많이 드시면 약물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계란을 드신 날에는 가능한 한 오전 중에 드시고 약물은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혈압약은 칼륨 수치에 영향을 주는데 계란과 함께 드시는 음식에 따라서 칼륨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칼륨이 많은 과일과 함께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당뇨병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계란을 드시는 시간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혈당 강화제는 보통 식사 30분 전에 복용하는데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가 느려서 혈당 상승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면서 패턴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스피린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데 계란을 기름에 튀겨서 드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계란을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란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란은 여전히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음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번에 1개씩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란 대신 드실 수 있는 좋은 단백질 음식은 무엇인가요? 두부가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소화하기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그 외에도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들이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닭가슴살도 좋은 대안입니다. 기름기를 제거하고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면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콩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검은콩, 대두, 완두콩 등은 모두 좋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번갈아가며 드시면 영양의 균형도 맞추고 맛의 변화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계란 흰자만 드시면 괜찮은가요? 네, 훨씬 안전합니다.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노른자에 들어있고 흰자는 거의 없습니다. 흰자는 순수한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어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흰자만으로도 스크럼블이나 계란찜을 만들 수 있고 맛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노른자에 들어있는 일부 영양소는 섭취하지 못하게 되므로 다른 음식으로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유정란과 무정란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영양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정란이 더 비싸고 자연스럽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 영양 성분은 거의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선도입니다. 유정란이든 무정란이든 신선한 것을 선택하시고 올바르게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을 고르실 때는 껍질에 금이 가지 않았는지 표면이 깨끗한지 확인하시고 구입 후에는 바로 냉장 보관하세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매일 계란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란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줄이시고 조리 방법도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셋째, 계란 대신 두부나 생선, 콩류 같은 다른 단백질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여러분께 7일 도전을 제안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계란을 매일 드시던 습관을 바꿔보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계란을 드시고 나머지 날에는 두부나 생선으로 대체해보세요. 계란을 드실 때는 삶거나 찌는 방법을 사용하시고 야채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후에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소화가 더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실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변화를 수치로 확인하시면 더욱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이런 변화를 알려주시고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바로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위험한 조합들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식단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뇌 건강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거나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들 계시지요? 아니면 너무 일찍 주무시거나 너무 늦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잠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잠자리 습관이 단순히 피곤함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국내외 의학계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잠들고 얼마나 오래 자는지가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살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잘못된 수면 패턴이 치매 발병 위험을 무려 3배에서 5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명확한 인과관계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특정 시간대에 잠드는 것이 뇌에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2시 이후에 잠드는 어르신들의 뇌에서는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이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가진 어르신들보다 2배 이상 많이 축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시간에 충분히 주무시는 어르신들은 같은 나이대에 비해 인지기능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위험한 수면 시간대가 정확히 언제인지, 왜 이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뇌를 보호하는 올바른 잠자리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잘못된 수면 습관이 가져온 안타까운 결과와 올바른 수면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은 감동적인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의학적 조언이 아닌 건강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 기존 질환에 따라 적절한 수면 시간과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개인 맞춤형 치료는 반드시 신경과나 수면 클리닉 등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수면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다른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일어난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잘못된 수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올바른 수면 습관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살인 김 할머니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셨던 시절부터 이어진 깊숙한 습관이었지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도시로 이사 오시고 나이가 들면서 김 할머니의 생활 패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을 그만두신 후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그대로였지만 밤에 잠드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도시의 밝은 불빛과 소음, 그리고 무료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을 달래기 위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김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시고 설거지를 끝내면 7시쯤 됩니다. 그 후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나 뉴스를 보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집중해서 보시지만 저녁 9시쯤 되면 은은한 졸음이 찾아옵니다. 소파가 편안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2시간 정도 깜빡 주무시곤 했습니다. 밤 11시쯤 되어서야 소파에서 잠이 깨어 침실로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이미 저녁에 2시간이나 낮잠을 자셨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시계를 보면 자정이 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아 다시 거실로 나와서 텔레비전을 켜시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시곤 했습니다. 결국 김 할머니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이 떠집니다. 계산해보면 실제 수면 시간은 고작 3시간에서 4시간 뿐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런 패턴의 생활을 무려 3년 동안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잠이 적어졌나 보다 생각하셨습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모두 비슷하게 사시니까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셨습니다. 낮에 피곤하시긴 했지만 그것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오후에 졸린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셨지요.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점점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는 정도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서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한참을 서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고 깜빡해서 물이 다 끓어 넘치고 냄비가 타는 일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성격이 급하신 할머니셨기 때문에 성격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고 자주 가던 동네 마트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성격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온화하셨던 김 할머니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시고 가족들을 의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누군가 숨겼다고 하시거나 돈을 훔쳐갔다고 의심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고 심해서 결국 병원에 모시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김 할머니의 일상생활 패턴을 아주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식사 시간, 운동 습관, 사회활동, 그리고 특히 수면 패턴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김 할머니의 수면 패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너무 적은 수면 시간과 불규칙한 수면 리듬, 그리고 특히 새벽 늦은 시간에 잠드는 습관이 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뇌가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대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즉시 수면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도 할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저녁 시간대 낮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아무리 졸리셔도 소파에서 주무시지 않도록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에는 반드시 침실로 들어가셔서 독서나 명상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텔레비전과 휴대폰은 밤 9시 이후에는 아예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시며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격려와 의지력으로 꾸준히 새로운 패턴을 유지하셨습니다. 2주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쯤에는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 시작했고 아침 6시에 깨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이 자리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석 달이 지나자 김 할머니의 기억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깜빡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을 다시 기억하시게 되었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성격도 예전의 온화함을 되찾으셨고 집 근처 산책도 혼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김 할머니는 치매 진행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와 함께 올바른 수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만약 수면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면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김 할머니의 뇌를 구해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살인 박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야간 근무를 많이 하셨습니다. 항만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시면서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30년 넘게 일상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야간 근무에 완전히 적응하셨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밤에는 또렷하게 깨어있고 낮에는 깊이 주무시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변에서 건강에 안 좋다고 걱정하는 말을 들어도 자신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젊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셨거든요. 은퇴하신 후에도 박 할아버지의 수면 패턴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미 몸의 밴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인터넷을 하시다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나 2시쯤 일어나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수면 시간 자체는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도 자신은 잠을 충분히 자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문제는 잠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늦게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지금 와서 바꾸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자신은 타고난 올빼미형 인간이라고 말씀하시며 전혀 문제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박 할아버지에게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넘어지시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젓가락질도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으셨고 글씨를 쓰실 때 손이 떨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실 때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평소 유창하게 말씀하시던 할아버지가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머뭇거리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손자 이름을 부르려다가 멈칫하시거나 방금 전에 하시던 말씀을 잊어버리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성격도 예전보다 예민해지시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변화들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나이에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자신은 괜찮다고 하시며 병원 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사셨기 때문에 병원을 불필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자주 가시던 길에서 방향 감각을 잃으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 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리신 적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은 알아보시지만 이름을 헷갈려 하시기 시작했고 며칠 전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판단력에 저하였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시거나 외출할 때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시거나 겨울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1년 전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밤중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넘어지셔서 머리를 크게 다치신 것입니다. 가족들이 응급실로 급히 모시고 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머리 외상으로 인해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과 자기공명 영상 검사 그리고 인지기능 검사를 받은 결과는 가족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뇌 영상에서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위축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박 할아버지의 오랜 수면 패턴 이상이 치매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십 년간 새벽 늦은 시간에 잠드는 습관이 뇌의 독소 제거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만약 은퇴 후에라도 수면 패턴을 정상화했다면 치매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뇌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재 박 할아버지는 치매 치료 약물을 복용하시며 인지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으로 더 이상의 급격한 악화는 막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수면 습관에 더 일찍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도왔더라면 하는 깊은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면의 시간과 질이 뇌 건강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 잠드느냐가 얼마나 오래 자느냐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수면 시간이 뇌 건강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가 잠을 자는 동안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뇌는 깨어있는 동안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세포들 사이사이에는 여러 가지 노폐물과 독성 물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마치 공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나면 쓰레기가 쌓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독성 물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입니다. 이 두 물질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세포 바깥쪽에 쌓여서 노인반이라는 덩어리를 만들고 타우 단백질은 뇌세포 안쪽에 쌓여서 신경섬유 다발을 형성합니다. 건강한 뇌에서는 이런 독성 물질들이 잠을 자는 동안 효율적으로 제거됩니다. 이 청소 작업을 담당하는 것이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뇌의 청소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뇌척수액을 이용해서 뇌 전체를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를 뇌 청소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에 들어야 글림파틱 시스템이 최대한의 효율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골든타임에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독성 물질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면 문제없지만 이런 상태가 몇 달 몇 년씩 지속되면 뇌에 치명적인 손상이 누적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는 이런 독소에 매우 취약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독소가 쌓이면 해마의 신경세포들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력 저하의 시작입니다. 또한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하루 동안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을 기억 공고화라고 부릅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학적 사실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밤 11시 이후에 잠드는 60살 이상 어르신들의 치매 위험도가 밤 10시 이전에 잠드는 어르신들보다 2.8배 높다고 했습니다. 이 연구는 전국 3만 5천 명의 어르신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로 매우 신뢰도가 높습니다. 또한 수면 시간과 관련된 중요한 발견도 있었습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치매 위험도가 2.3배 증가하고 반대로 9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7배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는 것 모두 뇌 건강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2022년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벽 2시 이후에 잠드는 노인들의 뇌에서 치매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량이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가진 노인들보다 37%나 많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이용해서 직접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국내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전국 노인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어르신들의 인지기능이 가장 우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억력, 주의 집중력, 판단력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2023년 연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밤 10시 이전에 잠드는 70대 노인들의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5.3세 젊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반면 새벽 1시 이후에 잠드는 노인들의 뇌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7.8세나 더 늙어 보였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최근 연구에서는 수면 패턴과 뇌 크기의 관계도 밝혀졌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진 노인들의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정상 수면 패턴을 가진 노인들보다 평균 12%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올바른 잠자리 시간을 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잠드는 시간은 밤 9시 30분에서 10시 30분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이 뇌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시간을 바꾸면 적응하기 어려우시므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현재 새벽 1시에 주무신다면 일주일 동안은 밤 12시 45분에 잠자리에 드세요.
그 다음 주에는 12시 30분, 그 다음 주에는 12시 15분, 이런 식으로 매주 15분씩 앞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 안에 밤 10시 30분에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힘들 수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잠이 오지 않더라도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으시면 뇌가 점차 적응하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셔야 합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잠잘 시간이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대신 잠자리 준비 시간에는 가벼운 독서를 하시거나 명상, 기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복식 호흡을 하시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낮잠 시간을 철저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낮잠 자체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시간과 길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낮잠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최대 30분 이내로만 주무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후 4시 이후의 낮잠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의 낮잠은 밤잠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졸리셔도 참으시고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셔서 몸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낮잠을 주무실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침실이 아닌 거실 소파나 안락의자에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누워서 깊이 주무시면 밤잠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낮잠 전에 커피를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페인이 효과를 나타내는데 30분 정도 걸리므로 낮잠에서 깰 때쯤 각성 효과가 나타나서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낮잠 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다시 앉아서 쉬시면 계속 졸린 상태가 지속됩니다. 짧은 산책이나 집안일, 간단한 운동을 하셔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좋은 잠자리 환경을 만드는 것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습도도 중요합니다.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코가 막혀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습하면 끈적거려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하시고 여름철에는 제습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게 만드셔야 합니다. 작은 전자기기의 불빛도 수면에 방해가 되므로 완전히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시계의 불빛, 에어컨 표시 등 충전기 불빛 등 모든 빛을 차단하세요. 만약 완전한 암시를 만들기 어려우시면 수면 안대를 착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음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용한 환경이 가장 좋지만 완전한 정적이 오히려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백색 소음기를 사용하시거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빗소리, 파도소리, 새소리 같은 자연음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침구도 신경 써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지 않은 적당한 경도가 좋습니다. 베개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로 선택하시고 이불은 계절에 맞는 적절한 두께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에 따른 특별한 주의사항들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냉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하시고 적절한 덮개를 덮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선풍기를 사용하실 때도 직접 바람이 닿지 않도록 벽이나 천장을 향해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건조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매우 건조해지므로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습하게 하시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정 습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므로 이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녁에 잠들 때와 새벽에 깰 때의 온도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조절 가능한 침구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기온이 많이 떨어지므로 얇은 담요를 하나 더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면제 복용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이 오지 않을 때 수면제를 복용하시는데 이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수면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장기간 복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중에 파는 일반 의약품 수면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제에는 의존성이 있어서 계속 복용하시면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용량을 점점 늘려야 효과를 느낄 수 있게 되는 내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수면 클리닉이나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동안만 복용하시고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자연스러운 수면을 되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잠들기 전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잠들기 직전에 하시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천을 올리고 심박수를 증가시켜서 각성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강한 운동을 마치셔야 합니다. 대신 잠들기 1시간 전쯤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이완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목과 어깨를 가볍게 돌려주시거나 다리를 쭉 펴고 스트레칭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복식호흡 운동은 수면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는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카페인 섭취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콜라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매우 강합니다. 카페인의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따라서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신다면 최소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카페인 대사가 느려서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신 오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차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캐모마일차, 라벤더차, 레몬밤차 등은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나 꿀차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잠들기 전 독서에 관한 것입니다. 독서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므로 수면 전 활동으로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책 리더기나 태블릿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무 흥미진진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의 책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리소설이나 스릴러 같은 책은 오히려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시집, 수필집, 종교서적, 자기계발서 같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내용의 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읽는 시간도 15분에서 30분 정도로 제한하시고 너무 집중해서 읽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수면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밤 9시 30분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잠자리에 드시고 6시간에서 8시간 주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셋째, 잠자리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며 적절한 온도와 습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3가지 원칙을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시겠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수면 습관은 치매 예방에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치료법보다 올바른 잠자리 습관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하셔서 함께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뇌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뇌에 독이 되고 어떤 음식이 뇌를 보호하는지, 그리고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식단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유용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린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조언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치료나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식사 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밥을 먹고 바로 산책을 나가거나 바로 눕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식사 후에 곧바로 과일을 드시거나 차를 마시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평범해 보이는 습관들이 실제로는 우리 몸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식후 30분 동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계속 잘못된 습관을 유지한다면 건강 수명이 10년 이상 단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배우실 내용을 잘 지키신다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의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왜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60살이 넘으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식후 관리법을 완벽하게 터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잘못된 습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며 여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의료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후 30분의 비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2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지내왔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적당한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김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시고 8시에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드시고 녹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 할머니는 점심 식사 후 평소처럼 사과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복통과 함께 속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가 상했나 싶어서 참았지만 고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움까지 느껴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급성 소화불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김 할머니에게 식후 습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 할머니의 오랜 습관들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식후 바로 운동을 하거나 과일을 먹는 것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김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습관들이 오히려 해로웠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김 할머니에게 식후 30분 동안 지켜야 할 원칙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날부터 식후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움직이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충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과일이나 차도 식후 최소 1시간 이후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한 달 후 김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식후 불편함이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식욕도 좋아졌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체중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식후 습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경로당을 다니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건강한 식후 관리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이렇게 큰 건강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김 할머니처럼 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식후 습관을 계속 유지하다가 더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67세 이철수 할아버지의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 건강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집스럽게 지켜온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사 후에 바로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매 식사 후마다 바로 침대에 누워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때로는 그대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식후에 바로 진한 커피나 홍차를 마시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카페인이 소화를 도와준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습관을 20년 넘게 유지하다가 이 할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제산제만 복용하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고 목에 이물감이 생겼습니다. 밤에 자다가 기침이 나서 잠을 설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라 식도의 염증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이 할아버지의 잘못된 식후 습관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후 바로 눕는 것과 카페인 섭취가 위산 역류를 지속적으로 유발했던 것입니다. 치료 과정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식후 최소 3시간은 눕지 않아야 했고 카페인 섭취도 크게 제한해야 했습니다. 또한 식사량도 조절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경우처럼 잘못된 식후 습관이 만성화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회복 속도가 느리고 합병증 위험도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말이 여기에 딱 맞습니다. 식후 관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복잡하고 정교한 소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왜 식후 30분이 그렇게 중요한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침과 섞이면서 소화가 시작됩니다. 침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씹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잘게 부서져서 소화가 더 쉬워집니다. 삼킨 음식은 식도를 통해 위로 내려갑니다. 이때 위에서는 이미 소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산 분비가 시작됩니다. 이를 두부 소화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음식이 위에 도착하기 전부터 소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위에 도달하면 본격적인 소화가 시작됩니다. 위벽에서 분비되는 위산은 산도가 매우 강합니다. 이 강한 산성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펩신이라는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위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위벽의 근육이 규칙적으로 수축하면서 음식물을 잘 섞어줍니다. 이런 움직임을 위연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물은 죽 같은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위에서 충분히 소화된 음식물은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소장에서는 췌장과 간에서 만들어진 소화 효소들이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췌장에게는 여러 종류의 효소가 들어있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할 수 있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은 지방 소화에 특히 중요합니다. 담즙은 지방을 작은 입자로 만들어서 효소가 더 잘 작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치 세제가 기름때를 분해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모든 소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충분한 혈액 공급이 필요합니다. 식후에는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평소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은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공급됩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에 졸음이 오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소화 과정에서는 우리 몸의 많은 자원이 소화기관에 집중됩니다. 이때 다른 활동을 하게 되면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와 혈액이 분산됩니다. 그 결과 소화 불량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소화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약해져 있습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도 떨어집니다. 또한 위와 장의 근육 활동도 둔해집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는 문제없던 습관들이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식후 30분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격렬한 운동이나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를 위해 식후 산책이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식후 바로 운동을 하면 소화에 필요한 혈액이 근육으로 분산됩니다. 소화기관은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또한 위산 역류나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식후 즉시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소화시간이 평균 40분 더 길었습니다. 또한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도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빠른 걸음이나 조깅 같은 운동은 더욱 위험합니다. 몸이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위 속에 음식물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류성 식도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횡격막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위를 압박해서 소화를 방해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식후 최소 30분은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천천히 가벼운 산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할 때도 빠르게 걷지 말고 평소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를 돕는 동시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식후 바로 과일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 후식으로 과일을 드시거나 소화를 돕기 위해 차를 마시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단순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은 다른 음식보다 빠르게 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 다른 음식물이 있으면 과일이 제때 소화되지 못하고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을 유발합니다. 또한 과일의 산성 성분이 위상과 만나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귤류나 신과일의 경우 이런 문제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2021년 대한소화기약회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즉시 과일을 섭취한 그룹에서 위장장애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차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녹차나 홍채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사로 섭취한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서 빈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 성분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위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과일이나 차를 식후 최소 1시간 이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위에 있던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장으로 넘어가서 과일이나 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 시기를 더욱 주의 깊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식후 바로 눕거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식후에 졸음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바로 누워서는 안 됩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중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위와 식도 사이에는 하부식도괄약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위산이 식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누운 자세에서는 이 근육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또한 중력의 영향으로 윗속의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밀려올 수 있습니다.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을 오래 지속하면 만성 역류성 식도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도 점막을 지속적으로 손상시켜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80% 이상이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식후 바로 잠을 자면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소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열과 혈액순환 변화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자주 깨게 되고 피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식후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파에 앉아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누워야 한다면 상체를 30도 정도 높여서 반쯤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있나요? 식후 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으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계절별로 주의해야 할 식후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우리 몸의 소화 기능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는 식욕을 떨어뜨리고 소화 효소의 활성을 감소시킵니다. 이때는 특히 차가운 음식을 식후에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스크림이나 냉음료는 위장의 온도를 급격히 낮춰서 소화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식후에 따뜻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과 가을에는 비교적 소화 기능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더욱 주의 깊은 식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식후 바로 운동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반대로 바로 누우면 혈당이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식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식후에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식후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거나 움직이면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후에는 천천히 움직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후에는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액 순환량도 늘어납니다. 이때 무리한 활동을 하면 심장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후 최소 1시간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식후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약물은 식후 복용 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과정에서 약물의 흡수율이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식후 얼마나 기다려야 운동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산책은 식후 30분 후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운동은 식후 2시간 이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수영이나 달리기 같은 격렬한 운동은 식후 3시간 이후에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식후 물을 마셔도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적당량의 미지근한 물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식후에는 한 컵 정도의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이나 탄산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식후 바로 양치질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식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는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는데 이때 바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식후 최소 30분 후에 양치질을 하시거나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가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식후 약을 복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약물은 식후 복용이 권장되고 일부는 공복 복용이 좋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의적으로 복용 시간을 바꾸시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나이가 들수록 식후 관리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60살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보다 더 오랜 시간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식사량과 식후 관리 시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많이 드실수록 더 오랜 시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평소보다 많이 드신 날에는 식후 관리 시간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을 드신 경우에도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후 30분은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잘못된 행동을 하면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식후 바로 격렬한 운동이나 빠른 걸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소화에 필요한 혈액이 근육으로 분산되어 소화장애를 일으킵니다. 둘째, 식후 즉시 과일이나 차를 섭취하지 마세요.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후 바로 눕거나 잠자리에 들지 마세요. 위산 역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잘 지키셔도 소화 건강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이 원칙들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식사 후 30분 동안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세요. 그 시간을 이용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보거나 가벼운 명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침 공복 시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중요한 건강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를 위한 올바른 아침 루틴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올바른 식후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자주 겪으시는 다리 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밤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느끼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 고통스러워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단 5초 만에 다리 쥐를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다리 쥐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왜 다리에 쥐가 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근육량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 쥐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85%가 다리 쥐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다리 쥐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어르신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야간 다리 경련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60세 이상 환자가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낙상 위험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잠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일 뿐 개인의 구체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심각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다른 질환이 의심되시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일반적인 근육 경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다리 부종, 변색, 지속적인 통증이나 무감각 등이 동반된다면 혈관 질환이나 신경계 문제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리 쥐의 비밀과 해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 72세 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3시경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할머니였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계시다가 갑자기 왼쪽 종아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깨어나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리를 비틀어 뜯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고 하십니다. 순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셨고 통증이 너무 심해 일어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정말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뇌졸중이나 심각한 병이 온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남편분을 깨워 병원으로 오는 동안에도 다리가 계속 아팠고 걸을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소에도 가끔 다리에 쥐가 났지만 이번처럼 심한 적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보통은 조금 아파도 참고 넘어갔는데 이날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통증이 10여 분간 지속되어 더욱 놀라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고 휠체어를 타고 응급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다리를 주무르고 계셨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진찰 결과 심각한 질환은 아니었습니다. 근육경련,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리 쥐였습니다. 할머니께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몇 분 만에 통증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할머니는 그 후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익히셔서 집에서도 다리 쥐가 났을 때 스스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몇 달 후 외래로 오셨을 때도 훨씬 밝은 모습이셨습니다. 더 이상 밤중에 다리 쥐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신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후 주변 이웃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모두 이 방법을 배워서 활용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지식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한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방법만 알고 계시면 다리 쥐는 충분히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머니처럼 밤중에 응급실까지 가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고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잘못된 대처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68세박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리에 쥐가 날 때마다 참고 견디시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의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심한 다리 쥐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참으려고 하셨지만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습니다. 그 바람에 무릎을 다쳐 며칠간 제대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히기도 하셨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심한 타박상으로 한 달 가까이 고생하셨습니다. 단순한 다리 쥐 하나가 이렇게 큰 부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73세의 할머니는 다리 쥐가 나면 무작정 주무르거나 꾹꾹 눌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오히려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잘못된 마사지로 인해 근육에 멍이 들고 염증이 생기셨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세게 주무르는 바람에 피부까지 상처가 났습니다.
그 상처가 덧나면서 감염까지 생겨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리 쥐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70세 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다리 쥐가 나면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거나 핫팩을 대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으로 인해 발의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해 온도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뜨거운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2도 화상을 입었고 당뇨병 환자의 상처는 잘 낫지 않아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일부 어르신들은 다리 쥐를 심각한 질환의 신호로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과도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이것이 오히려 근육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 쥐가 나면 파스를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붙이거나 오래 붙이고 계시다가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가 얇고 예민해서 파스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다리 쥐가 나면 무작정 진통제를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진통제는 근육 경련에는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때는 상호작용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대처 방법들은 단순한 다리 쥐를 더 복잡한 문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통증이 오래 지속되고 불안감이 커지며 때로는 2차적인 부상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대처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익히시면 이런 불필요한 고통과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5초 만에 다리 쥐를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다리에 쥐가 나는 걸까요? 먼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근육 경련, 즉 다리 쥐는 근육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면서 발생합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평소에 뇌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이 마음대로 수축해버립니다. 이때 근육 내부에서는 복잡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 세포 안에 칼슘 이온이 과도하게 방출되면서 근육 섬유들이 강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내 혈관이 압박되어 혈류가 차단되고 이로 인해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과 가자미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가 걸을 때나 서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복근은 종아리 뒤쪽의 큰 근육으로 점프나 달리기 할 때 주로 사용되고 가자미근은 그 아래쪽 깊은 곳에 있으면서 서 있을 때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들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집니다. 근육 내 콜라겐 섬유가 줄어들고 탄력성이 감소하면서 경직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근육 내 모세혈관의 밀도도 감소해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72%가 정기적으로 다리 쥐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중 여성이 남성보다 1.3배 더 자주 겪는다고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육량이 더 빨리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리 쥐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균형이 깨지면 근육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마그네슘 부족은 근육 경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한 후 제대로 이완되지 않아 경련이 발생합니다. 성인의 일일 마그네슘 권장량은 남성 420mg, 여성 320mg인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보다 적게 섭취하고 계십니다. 탈수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체내 수분량이 적고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체내 수분이 단지 2%만 부족해도 근육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도 큰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혈액순환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하지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환자의 91%가 야간 다리 경련을 경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육 피로와 과사용도 원인이 됩니다. 평소보다 많이 걸었거나 서 있었던 날에 다리 쥐가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근육이 피곤할 때는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한 후 갑자기 움직일 때 쥐가 나기 쉽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뇨제,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등 어르신들이 복용하시는 여러 약물들이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티아지드계 이뇨제는 칼륨과 마그네슘 배출을 증가시켜 다리 주위 발생률을 높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절대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등의 기저질환도 다리 주위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당뇨병은 말초신경병증을 일으켜 근육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근육 대사를 늦춰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은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근육 기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맥류나 하지정맥 부전도 다리 쥐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맥의 판막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리에 정체되어 부종과 함께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리 쥐가 왜 주로 밤에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들 때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듭니다. 또한 하루 종일 활동한 근육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잠자는 자세도 영향을 줍니다. 발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자세로 오래 누워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단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움직이거나 뒤척이면 근육 경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무거운 이불이 발을 누르는 것도 근육 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천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천이 떨어지면서 근육의 유연성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느려져 쥐가 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즉각적인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단 5초 만에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침착하게 앉은 자세를 취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세요. 그 다음 아픈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마치 발등을 정강이 쪽으로 젖히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은 굽히지 말고 쭉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으로 발가락을 잡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발가락을 손으로 잡고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 동작을 5초간 유지하면 대부분의 경우 근육 경련이 완화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스포츠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의 즉각적인 효과는 93%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 발가락에 손이 닿지 않는다면 수건이나 타월을 이용하세요. 수건을 발바닥에 걸치고 양끝을 손으로 잡아 몸쪽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이 방법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건을 사용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바닥 중앙 부분에 단단히 걸쳐주세요. 서 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벽을 향해 서서 양손을 벽에 대고 아픈 다리를 뒤로 쭉 빼줍니다.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체중을 앞으로 기울여 종아리 근육을 늘려줍니다. 이때 뒤쪽 다리의 무릎은 펴고 앞쪽 다리는 약간 굽혀주세요. 계단이나 문턱을